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 뉴스 가볼까요? 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의 반발에 탈당했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을 했는데요. 공천에 불복해서 같이 탈당했었던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권 의원의 복당은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받아들여진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인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김태호 의원은 이미 복당 신청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핵심이 홍준표 전 대표했던 복당 여부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별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 아닙니까? 안타깝게 네 그렇습니다. 몰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안타까워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 공세 펼까봐 지금 미리 지금 방어막 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다고 제가 구랄 뭐 이건 아니고 자, 관심사는 홍준표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장 관심사는 결국 홍준표 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무소속 4인방 중에서 당에서 좀 덜 부담스러운 순서가 된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가장 좀 특별하게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랜드 문제도 좀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고 하니까 복당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한바왕. 네.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있죠. 그 지금 뭐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복당을 미룰 명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당 입장에서. 그렇죠. 뭐 대외적으로 내걸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원칙과 예외 부분 같습니다. 아마 원칙은 이런 걸 거예요. 논란이 없으면 복당을 허용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은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논란 없거든. 말은 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재미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을 해서 탈당을 했다가 4명 다 한 똑같거든요. 경우는 이것이 그 이 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당을 못 시킨다가 이제 이전의 논리였는데 예. 그렇죠. 권성동 의원을 복당을 시킴으로써 그 논리는 이제 무너진 깨졌죠. 거잖아요. 그럼 다른 논리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만약에 복당을 불허를 하려면 그 논리는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을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당이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윤상현 의원은 그럴 수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문제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호 의원은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근거는요? 뭐 그냥 이 느낌이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라고 하긴 뭐한데 네. 지금 원칙과 예외 부분인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논리대로라면 복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낌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런 원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원칙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요. 예. 자 이제 우리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네, 우리 출입 기자에게 이제 그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4명 모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복당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 강합니다. 어쨌든 103석에서 한 석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 또 이제 야권 연대라든가 보수의 야권이 모여가지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큰 선거들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의 중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앞으로 대표나 원내대표급에 할 만한 중량감 있는 의원들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들어오는 게 마냥 나쁘진 않은데 이런저런 대외적인 여건들을 제외하고 홍준표 전 대표만큼은 워낙 좀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의 이제 개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또 중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메시지 입 자체가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몰려 있는 상황인데 거의 이제 대선 주자급에다가 다선 의원인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크 확 쏠리게 되거든요. 이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여러 발언들로 여러 정치면들을 장식했던 거를 돌아보게 된다면은 다시 당연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하면 나는 탈당까지 고려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선이 중요한 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한은 좀 쉽진 않다. 뭐 시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복당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홍준표는 홍준표는 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그 기사의 말미에 항상 달렸던 게 조금 전에 이제 곽우신 기자가 네. 이야기했던 이 당 안에서 홍준표 전 대표까지 복당시키면 탈당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 한 줄이 꼭 달리더라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님 그게 명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당 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반발 기류가 상당히 크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명분 내지 논리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복당을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만 그 복당을 안 시킨다면 네. 그 이후에 어떤 보도가 쏟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김종인 대 홍준표. 네, 맞습니다. 김종인 대 홍준표라고는 구도 속에서 아마 언론이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낼 텐데 그럼 그 구도를 관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대선. 네. 그죠? 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구도 속에 자신이 그러니까 부각 보도되는 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음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남일보와 만나는 자리에서 복당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면서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당장 급한 건 아니죠.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이제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가동하게 된다면은 다시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홍 전 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그 복당을 해서 경선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스케줄과 시나리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거는 홍준표 의원 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 비대위 체제가 천년만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그러니까요. 아마 쉽지 조금 않을 전에 겁니다. 먼저 그런 구도 속에서 묘사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마지막 날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물으면서 며칠째 똑같은 그림을 연출을 했는데요. 근데 좀 새롭게 제기된 다른 종류의 의혹이 또 언론을 장식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라는 건데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 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최영두 의원이 이를 받아서 대정부 질문 때 공격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간담회 등을 이태원 식당에서 연 것에 대해서도 딸 아이가 직장을 관두고 창업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격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부정적으로 수술하거나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아직 뭐 이게 법 위반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굳이 또 그래야 되느냐 뭐 이런 뭐 격려라든지 아니면 개인 카드로 하면 되지 그걸 법이 저 후원 계좌로 했느냐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시기 같은 게 좀 문제 같아요. 최근에도 아니고 2014년 15년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공소시효도 만약에 문제 된다 하더라도 지났을 것 같아요. 5년 정도니까 뭐 네.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문제 제기까지는 뭐 되는데 지금 제목도 그렇지만 추미애로 시작돼서 수미애로 끝나는 대정부 질문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단 내용을 좀 형식적으로 못하고. 논리만 갖고 따지면 이제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하면 그 모금된 후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어떤 그 이태원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 연 것을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 하나. 근데 이제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정치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정치 활동을 이태원 식당 가서 하느냐. 그럼 논점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 근데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신고하냐 안 하냐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네. 법 규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자 간담 정치 활동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것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그러니까 토대로 지금 뭐 공격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반의 네, 소지는 신고가 다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논점은 왜 정치 활동을 딸 식당에 거기서 가서 하느냐. 하느냐. 결국 이거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2조를 보면요.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사적 경비에 가계 지원 보조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 본인의 딸의 가게에 보탬이 되러 가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사적 경비에 지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 회당 한 10만 원 정도 됐죠.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250만 원. 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 활동을 빙자한 사적 활동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근데 그 얘기하면. 규정도 그렇다면 그거를 기재를 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렇게 사적으로 써버렸거나 기재하지 않고 반대로 또 사적으로 받아버렸을 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 간담회잖아요. 기자 간담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 그건 오히려 맞죠. 이제 간담회 오는 기자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의도에서 하는 게 통례인데 그렇죠. 굳이 이태원까지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네. 들어간다면. 근데 문제는 자, 그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어떤 맥락 속에서 불거진 이 문제를 그렇죠. 놓고 본다면 이게 도대체 본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또 어떤 문제 제기는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먼지털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어떤 그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도덕성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혼재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도덕성 부분도 네. 이게 정말 타격 심각하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그 군의 휴가 부분 그거는 뭐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규정상 위반의 소지는 적습니다. 청탁 부분은 제외하고요. 네. 그것도 뭐 민원실에 또 얘기를 했다면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네.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사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이 제기를 했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쓰면서 더 커졌던 건데 이게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혹은 본인의 어떤 친구나 인연이 있는 뭐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가게를 주요하게 자주 가서 거기서 공적 정치 자금을 관련해서 많이 좀 매출을 올려주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아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번 논란이 됐었고 여러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또 그때들 또 사례들 살펴보면은 뭐 사실 알겠습니다. 게 이해하는데 도덕하고 법이잖아요. 이 도덕 영역하고 법의 영역은 정말 처벌하냐 마냐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고 다 무슨 법의 잣대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건 진짜 전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행위가 듭니다.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냐의 저는 문제. 그렇게 봐야 이걸 좀 이제 되거든요. 나눠서 봐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불거졌던 맥락이라고 하는 게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었는데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라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나온 지금 격가지다. 네, 이 얘기도 함께 할 그게 수 너무 있다. 어색합니다. 결국 그 네. 자녀 특혜라는 프레임에 맞추기 자녀 위해서 약간 특혜 이 두 가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 언론을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OECD가 지난 16일에 2020년 9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예상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던 이제 6월 전망치 마이너스 1.2%보다 0.2% 포인트 상향된 수치인데 OECD 중에서는 1위이고 G20 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했던 그 경제 보고서 0.8% 포인트보다 0.2% 포인트 낮아진 수치였는데 일부 언론에서 타이틀 어떻게 뽑았냐? 주요국 성장률 상승, 한국만 뒷걸음질, 자화자찬 청와대 머쓱. 성장률 전망 낮아져도 정부는 OECD 1등 자화자찬. 정부 올랐다 그 뒤엔 꼼수 통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네. 때문에 이제 강 대변인이 일부 언론이 이렇게 자화자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칭찬한 게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다. 하면서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 몰아가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불면 이거 하나잖아요. 제목이죠. 제목을 보면 네.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음. 뭐 스스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인데 청와대는 그런 적도 없고 OECD 그냥 자료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국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한국만 뒷걸음질이라는 지금 제목이 달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목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2%에서 1.0%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6월과 9월 수치인데 중간에 8월 수치가 마이너스 0.8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그 중간 전망치보다는 약간 떨어지니까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살짝 지금 마이너스 0.2% 포인트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교 수치가 8월로 비교를 하느냐, 8월과 9월을 비교하느냐, 6월과 9월을 비교하느냐. 여기에 따라 약간 달라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이게 과정에 제목 자체가 광복절 집회가 있었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갔고 그래서 거의 경제 활동에 상당 부분의 타격이 있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이 OECD 수치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거는 뭐 알 수가. 그러니까 OECD에서 원래 이제 그 전망을 내놓는 게 이제 6월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11월, 5월하고 11월에 나오는 게 밀려가지고 6월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의 전망이 이제 9월에 수정되어서 발표가 된 거를 소개를 한 거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약간의 이 수치가 변동된 거가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상향폭이 큰데
왜 한국만 제자리였느냐 이거 전망치 그냥 커브 조정을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네. 그 상황 어떤 그걸 한번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걸 고려를 하면서 지금 언론이 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제목만 거예요. 봤을 때는 심각해 보이거든요. 심각한데 뭔가 정부가 감추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보도 자체가 정부가 한 게 아니고 OECD 거를 이제 보도하는 근데 건데 저는 광민석 대변인 얘기 중에 제일 재미난 게 제목에 청와대 머쓱이라고 달렸는데 청와대가 언제 머쓱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쓱하지도 않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재미난 게 네. 머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입니까? 의태어라고 봐야 되죠. 의태어죠. 그렇죠. 근데 서거가 저는 머쓱은 둘째치고 그 기사 제목 보면 고심, 예. 절치부심, 예. 당혹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심리 상태잖아요. 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심리 상태?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치부심은 자기 마음속으로 여미면서 두고 보자 막 마음속으로 칼을 가는 게 절치부심이잖아요. 근데 나 지금부터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기자한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안 하죠. 근데 이제 심리 상태를 어떻게 단정적으로 표현? 저는 아니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전부터 보면서 느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제목이 그런 제목이 엄청 제목이 많거든.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중요한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목 장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데 뭐 그거 보고 들어가기도 클릭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멋쓰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틀 뭐 당혹, 자화자찬 뭐 진땀. 진땀 그러니까 저는 진땀 땀을 정말 흘렸나 해서 사진도 본 적이 있어요. 안 그러니까 흘립니다. 안 흘리던데. 씁쓸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 외신들의 평가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독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다 바로 비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만 제목을 달았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청와대가 언제 머쓱했냐. 재밌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